특별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네. 이 세 개 특검에서 혹시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네. 공범일 경우에 부부가 공범으로 밝혀졌을 때 서로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최초긴 하다. 네, 아니면 뭐 만에 하나 대질 신문을 한다던가 이러면 윤석열 몰아주기 하겠죠? 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른바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은 좀 위태로워 보이죠? 네, 이번 주 인사청문회 주간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슈퍼위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장관의 경우에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시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장관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하고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해도 불법은 아니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는 뭐 2006년부터 실시됐으니까 한 20년 됐죠. 네. 이번 인사청문회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인수위 기관도 없었고 장관 인선에 대한 검증 기관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한 후보자에 대한 변명은 아니고요. 네. 특히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렇죠. 네. 이진숙 후보자 빵진숙 아니고요.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자녀 조기 유학 그다음에 논문 논란에 관해서 사과를 했죠.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충남대 총장 선거 출마할 때 받은 검증하고 카피킬러라는 그 표절 프로그램 검사 결과 약간 상회하긴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카피킬러를 통해서 보면 네. 김건희 논문보다 표절률이 더 높다라는 지적까지 있죠. 한 가지 뭐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받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네. 부모가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대학 교수만 35년 이상 했다라고 하고 올해 정년인데 이제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정년 퇴직을 할 텐데 대한민국 교육부 수장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잘 알고 가능하면 좀 더 젊어서 교육자나 피교육자와 의사소통이 활발히 될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역 불패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역 불패. 현역 네. 의원이 이제 장관이 그렇죠.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띠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처럼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는데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질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금 치명타를 입고 있죠. 특히 이제 민보협이라고 하는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전임 회장단 에서조차도 사퇴를 제안할 정도로 갑질 의혹이 치명적인데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현역 불패가 관행이었는데 이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혹시나 낙마를 하거나 사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관 후보자 낙마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의 정치 생명 자체에도 의원 생명까지 그렇죠.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진숙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정부에서 국회에 요구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이제 관련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야당의 반대 여부와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지켜봐야 현 정부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판가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 좋은 여론 속에서 네.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어떨지 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와 또 민주당에게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나운서께서 지금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 하셨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뭐 국힘 의견 때문에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좀 우습고 네. 야당 요구 때문에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 나온 것들로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을 10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이재명 정부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야당이 요구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정권 초기부터 밀리면 임기 내내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후보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선 이준숙,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자를 변경하더라도 혹시나 변경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인선 실패라기보다는 국민의 정치적인 요구를 보다 폭넓게 수용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네. 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임명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장관 후보자 임명을 포함해서 작은 일 하나에서라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는 것 역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정치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논문 표절이나 갑질 논란 이걸 찾아내기가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왜 번번이 이렇게 검증 논란을 빚는 걸지 이재명 정부 부실 검증 지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의 검증 실패 문제는 뭐 비단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그동안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뭐 우선 짧은 시간 동안에 철저한 검증을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10분 인정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 일들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고 남 잘 되게 하기는 어려워도 못 되게 하기는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라는 것이고 혹시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그것들이 국민적인 정치적인 상식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주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인사청문회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데 네.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특검 소환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어요. 네.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도 계속 버티다가 급기야 구속이 적접한지 판단해달라. 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거든요. 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란 특검이 소환을 3차례나 이야기했는데 다 거부했었죠. 그래서 심지어 강제 구인을 하는데 구치소 자체에서 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에 강제 구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했고요. 네. 강제 구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죠. 구속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라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까지 특검 소환이 이제 구속 적부심이 신청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정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의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게 이제 뭐 법대로 하자, 네. 법대로 해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법대로 못 사는 것은 법이 어려워서 법을 아는 사람만 법을 악용하는 게 현실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헌재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을 때 되게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재 결정문처럼 법을 좀 더 쉽게 쓰고 쉽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법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구속 적부심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이미 뭐 체포 적부심을 한번 신청했다가 그걸 제대로 써먹은 적이 있죠. 뭐 지규현 판사가 날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계산했었죠.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풀려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적어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윤석열의 구속을 결정한 이유는 증거인멸이 주된 사유였거든요. 근데 뭐 구속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네. 구속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법이 있다면 법원이 국민이 가진 법적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풀려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코너에 몰려서 급한 대로 뭐 48시간
이라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벌어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음. 재판과 수사는 좀 절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재판에 출석할 때는 죄수복을 벗고 정장을 하고 빨간 넥타이를 하고 머리도 넘기고 이럴 수 있겠지만 수사에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나가야 되고요. 3617이라는 수영번호를 달고 심지어 포승줄에 묶여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비참하고 창피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전에 뭐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넣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윤석열 본인은 그런 앞선 전임 대통령들에게 그런 수모를 안겨줬지만 본인은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10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아직까지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고 몇몇 유권자들 아직도 윤석열에게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심하게 윤석열이 묻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뭐 따뜻한 그 깜빵에 가 있지만 뭐 에어컨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래서 자꾸 변호인들을 부르고 면접 신청해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 와 있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까봐 특검이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해놨죠. 아기는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강제 구인이 된다면 네, 진짜 그냥 끌고 나오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 뭐 되게 젠틀해 보이는데 그래서 강제로 모습을 봤을 때 어떤가? 모습을 보면 창피하겠죠. 그리고 끌고 나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에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하면 네. 본인이 협조한다면 강제로 무슨 뭐 이렇게 발장이나 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올 텐데 너무 완강하게 거부할 것 같으니까 구치소 차원에서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특검에 니네가 와서 좀 협조를 좀 해달라. 우리 힘으로는 능력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또 이 구치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교수를 접견하려 했으나 특검이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님에게로 시작하는 옥중 서신을 내놨는데 위장된 민주주의, 허위선동, 운운하는 게 뭔가 자신을 억울한 희생양, 또 피해자로 여기는 것 같아요. 모스탄의 접견 시도 그리고 특검의 조치, 이어서 나온 옥중 서신 어떻게 보십니까? 모스탄 뭐 전에 잠깐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건 처음이었고요. 네. 미국의 지금 현재 리버티대 교수고 전에 이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했다라고 하죠. 입국할 때 보면 태극기 부대와 강성 보수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미국 태극기 부대 태극기랑 성조기 같이 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 기독교. 네, 그다음 대학 교수 이 세 가지가 극보수들이 좋아하는 그 양상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네. 모스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모스탄과의 면접을 윤석열이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보면 윤석열은 원래 특검 조사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왜 어제 특검이 나와달라라고 했는데 특검에 조사할 시간에 모스탄과의 약속 시간을 잡았다라는 걸 보면 원래 특검 조사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네. 또한 이 모스탄의 입국 과정과 그 면담을 하려고 예정까지 했던 걸 보면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윤석열과 미국의 부정선거론자 모스탄이 결합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덩달아서 황교안, 전환길, 민경욱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까지 덩달아 날뛰고 있어가지고 네. 지들끼리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 이제 특검에서도 발빠르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접견 금지를 요청하고 가족과 변호인 아니면 못 만나게 해서 모스탄과 윤석열의 만남이 무산됐죠. 또한 모스탄이 잡아놨던 서울대 특강도 무산됐습니다. 네. 한편 이제 모스탄과의 그 접견이 안 되니까 윤석열이 이제 옥중 서신을 보냈고 이게 편지를. 이게 이제 전환길의 입으로 읽혀졌죠. 거기서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 민주주의, 허위 선동 이런 것들이 주요 대사였는데 주요 단어였는데. 위장 민주주의, 허위 선동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백인 것 같습니다. 자백이고 윤석열이 이런 옥중 서신을 보내도 별로 큰 의미는 없고 나는 그냥 죽지는 않겠다, 꽥 소리라도 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해서 이 무더위에 그 따뜻한 깜빵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본인의 죄를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냥 죽지 않겠다. 네. 이런 표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연일 국회로 불러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있어요. 여기서도 전한길 씨가 불법 계엄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는데 이 자리에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전한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한길이 뭔데 국민의힘 주류가 친윤에서 심지어 친길로 바꾸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죠. 전한길이 뭐 비대위원장이에요, 혁신위원장이에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의 선거제도 모릅니다. 전한길의 주장 내용은 그겁니다. 뭐예요? 수검표하자. 이미 수개표하고 수검표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을 보수의 무슨 뭐 열혈 전사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와서 전한길이 강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5일 날 국회에서 리셋 코리아라는 걸 했는데 윤호개인 세력들이 한 거죠. 네. 아직까지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윤호개인 행사에서 이제 전한길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윤석열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했다. 윤석열과 함께 갔다라고 한다면 이겼다? 대선에서 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골 때리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네. 심지어 이제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제 그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제지할 정도인데 전한길 이제 뭐 전직 한국사 강사였는데 이런 극우파인 전한길이 와서 강연하고 있는데 지도부 포함해서 총 24명의 국힘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마치 국회의원들을 앉혀놓고 전한길이 정치를 가르치는 되게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국민적인 시각에서 윤석열에게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심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고 본 것 같은데 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밝히라고 압박했어요. 네. 발언을 세게 하긴 했는데 이게 먹힐지 그리고 정작 쌍권이라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이 명단은 또 빠졌거든요. 두 명은.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때 하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내부 분열이 많아지는 양상이라서 네.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죠. 송원석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인데 어제 했던 멘트는 이거죠. 우리는 즉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의 바다에 빠져 있다. 더 이상 사과나 반성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탄핵의 바다에서 오히려 머리를 더욱 쳐박는 꼴이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쇄신입니다. 윤희숙 위원장의 그 멘트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적 쇄신 1차분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개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쓰자. 뭐 그동안에는 서약서가 없어서 개파 활동을 했나요? 그럼 뭐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서명했으니까 체포 동의안 오면 다 특권 포기할 것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인적 쇄신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보다 먼저 임명됐다가 하루도 못 버티고 그만둔 안철수 의원처럼 안철수, 윤희숙 혁신위원장 둘 다 혁신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당내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이제 최근 여론조사 보면 19%, 10%대 지지율에도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계속해야 되고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논한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심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김성태 전 의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했어요?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가죽을 벗겨서 황골 탈퇴해야 된다. 가죽을 벗겨서. 네. 근데 현재 입장을 보면
왁싱도 못하는 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왁싱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거든요. 네. 가죽을 벗겨야 하는데 털도 못 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명 김근식 교수는 네. 이영자당이다. 국민의힘은 이영자당이다. 이영자. 예, 개그맨 이영자가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영자가 뭐냐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전국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잃었다. 이영자당이다. 이미 영남 자민령이다 이런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강남과 영남에 기반한 현역 의원들은 개혁에 반항하고 안주하고 있거든요. 왜? 강남, 영남에서는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되고 아직 임기 3년이나 남았으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김성태, 김근식 이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의 이야기는 되게 절실한데 이런 이야기는 당내에서 귀등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어제 이제 인적 쇄신이 1차 부분이라고 말한 것처럼 2차, 3차가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이제 20일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셉니다. 네. 나경원, 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4명을 1차적으로 지명하면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라.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라란 말이 탈당하라는 말인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못 해줬었거든요. 왜 질문이었거든요. 다음에 네. 거취를 결정해라. 뭐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라. 네. 뭐 탈당해라.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네.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앞서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인적 쇄신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지금 불법 계엄을 통해서 탄핵당한 윤석열을 정치판에 데려와서 불법적 계엄과 내란을 폭동하고 김건희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권력형 비리에 뒷배였던 핵심 찐윤인 권영세와 권성동은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요. 그럼 왜 빠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아니 이 두 명이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쩌면 뭐 그들의 정치 인사행은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쌍권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판단이 들고요. 혹시나 이건 우려입니다만 결국 일각의 지적처럼 윤희숙이 이제 지금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뭐 이런 분들이 다 다음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예견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각의 지적처럼 윤희숙을 내세워서 잠재적인 당권 도전자들을 담그고 다시 쌍권이 전면에 나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발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될까요? 또 누가 적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나온다고 그랬고 장동혁,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그다음에 누구야 여기 사하에 누구시죠? 조경태 의원들을 나오신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잔바리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난장판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당 대표 선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송원석의 비대위 있죠, 윤희숙의 혁신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관이 있죠. 서로 싸우면서 책임을 미루면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일 것 같고 누가 되더라도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힘의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재명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왜 보수 정당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의 핵심이 왜 국민의 힘이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앞선 정부와의 차단 그리고 반성, 사과가 필요한데 탈윤석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왜냐? 보수와 진보는 양 날개로 날 수 있어야 하니까. 또한 뭐 당내 민주주의와 함께 다음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당내 계파 정리를 통해서 뭐 대여 투쟁이면 대여 투쟁 뭐 이런 동력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얘기도 짧게 좀 해보죠. 네. 세계 특검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눈길이 가는 대목,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뭐 특검 세 개가 지금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윤석열의 강제 구인을 포함한 죄수복 입은 3617번의 윤석열의 모습을 볼 것이냐라는 게 주된 관심사인 것 같고, 김건희 특검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의 이제 권력형 부정부패, 무슨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은 이미 이제 최상병 특검의 가장 핵심이었던 VIP 경로 설이 이제 설이 빠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증언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고, 또 박정훈 대령은 이제 다시 복직을 했으니까 어쩌면 최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네. 이 세 개 특검에서 혹시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네. 공범일 경우에 부부가 부부가 공범으로 밝혀졌을 때 서로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최초긴 하다. 네. 그렇죠. 아니면 뭐 만에 하나 대질 신문을 한다던가 이러면 윤석열 몰아주기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김건희를 사랑하니까. 어차피 윤석열은 뭐 내란 특검만 확정돼도 무기니까. 뭐 부산 앞바다에 사이다 한 잔 넣는거나 뭐 소금 한 보따리 넣는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질 질문까지 간다면 또 다른 막이 열릴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이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의 강남 법당에서 검찰이 놓친 비밀의 방을 찾았다는 소식도 네. 이목을 끌었어요. 일본 신토의 최고 신인 아마테라스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점입가경이에요. 점입가경보다 좀 더 센 표현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진짜 무엇을 상상하듯 그 이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날 오전에 건진법사 전성배조 통일교 관련 뇌물 사건의 전달자로 주목받고 있는 건진법사의 법당을 찾았습니다. 건진법사의 법당이 어디냐면요, 대한민국의 이제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강남의 역삼동에 있거든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있었던. 거기 이제 땅값도 엄청 비쌀 텐데 거기에 법당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때는 찾지 못했던 지하 1층 포함해서 비밀방 2개를 특검이 찾아냈죠. 검찰은 그동안 뭐 찾으려는 의도가 있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고, 왜 눈만 뜨면 다 보이는데 왜 못 찾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법당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뭐 총 면적이 한 84평 정도 되면 상당히 큰 법당입니다. 네. 네, 골 때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 불상,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마테라스, 아마데우스랑 좀 비슷해서 저는 무슨 뭐 외국 불상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찾아봤다니까 이게 뭔가 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아마테라스라고 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태양신이라고 하죠. 일본의 이제 신토 신앙 신사참배를 하는,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주된 신 중에 하나라고 하죠.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받았었잖아요. 심지어 김건희의 측근이었던 건진법사가 일본 신을 모신다는 것도 약간 어이가 없고 역겨울 지경인데, 또 한 가지 뭐 불상도 있고 아마테라스 상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건진은 잡신법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하나의 신만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잡신법사였고, 이런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정을 논의했다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뭐 지금 건진의 스승, 뭐 충주 일광사에 있는 건진의 스승, 건진의 처남까지 폭넓게 수사 중이니까 빨리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뭐 속담에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라는 것처럼 제 주변만 봐도 저 포함해서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빠른 시간에 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는 그래도 좀 희망차게 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부산을 찾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게 돼 있는데 해수부 이전에 힘을 싣기 위한 걸음으로 해석됩니다. 해수부가 동구로 오게 되는데 입지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질문 저 말고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곽규택 의원 친한으로 분류됐었는데 요새 친윤 행사에도 엊그저께 그 전환길 거기 강해안데도 온 거 보면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곽규택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국가적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도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찬성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아서 좀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수막 걸어놨죠. 마치 본인이 해수부 유치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이전하고 HMM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관련 주요 공약이었고요. 올해 안에 해수부 이전을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뭐 아나운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노인과 바다잖아요. 네. 일자리 없어서 청년 인구 매년 3만 명씩 유출되고 있고 인구 유입은 거의 없고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해수부가 지금 이전 예정지로 되어 있는 동구의 경우에 과거에는 구도심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산시에서 낙후된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제 해수부가 이전하면 동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덩달아서 인구 유입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해수부 관련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 내 상생 구조도 갖춰질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해수부 부산 이전이 동구를 비롯한 부산 전체의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타운홀 미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특히나 대선 후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방문해서 각종 부산 관련 공약을 내세웠을 때 박형준 시장과 되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사이로 헤어졌었거든요. 맞아요. 박 시장께서는 올 7월 1일 취임 3년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러려고 해서 이재명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공조율을 90% 이상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내일 타운홀 미팅 뭐 전후에서 박형준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서로 정책 간의 공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고 지금은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라는 입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산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라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좀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 이전이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로 좀 더 위상을 찾을 수 있길 또 네. 부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꼭 됐으면 좋겠고 부산이 좀 더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대학에 계시니까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대가 실시된 게 이제 올해로 딱 30년 됐거든요. 1995년도부터 이제 동시선거가 실시된 걸로 하면. 네. 근데 이제 지방자치대가 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비판으로 남아 있는 게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은 있어요. 지방은 자치가 있어. 없죠. 자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수도권 1극 체제는 영원하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요원의 차이인데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10개를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한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학을 다니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비롯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대학 숫자만큼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졸업 후에 경제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울대가 10개 아니라 100개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그 전체에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의 확고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수도권과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부울경 광역단체를 포함한 수도권 역외에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극 체제가 형성이 되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10개 만들기가 꼭 답만은 아닌데 네. 필요하긴 하겠죠?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